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산간호조무사학원 원장 이태진입니다. 오늘은 환경보건 중에서 물과 건강 수업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보건간호 176쪽부터 188쪽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내용들만 요점 정리하듯이 모았으니까 참고로 공부하시고 복습하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건강에서 일단 첫 번째, 물의 자정작용입니다. 수많은 가구나 또는요 회사 산업체에서 수질 오염성 물질이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물은 끊임없이 깨끗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자정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정화된다, 즉 스스로 깨끗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자정작용하는 데서 첫 번째는 침전인데요. 침전은 말 그대로 물속에 있는 오염 물질들이 깔아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해입니다. 그래서 물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아 있는데요. 그 수많은 미생물들이 물속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분해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희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모든 강물이 처음부터 한 강물로 이루어져서 바다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작은 지류의 강물들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고 그런 과정에 물은 서로 희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일광소득인데요. 강물 위에는 지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복사선 중에서 특별히 자외선이 강물을 비추고 그래서 이 강물에 자외선이 이제 침투되면서 소독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의 자정작용은 침전, 분해, 희석, 일광소득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책의 팁에 보시면 금방 말씀드린 침전이나 희석이나 분해를 제외하고도 확산이라든가 또 산화 작용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서로 혼합이 되는 거, 다음에 이제 유기 물질들이 서로 hợp착이 되거나 또 여과되는 과정을 거쳐서도 물이 깨끗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수는 우리가 정수를 해서 먹는데요. 이 인공 정수 과정은 침사지 그리고 침전지 여과지, 소독을 거쳐서 우리가 물을 먹게 됩니다. 침사지라고 하는 것은 침은요 가라앉는다. 뭐가 모래,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침사지라고 하는 것은 모래처럼 무게가 나가는 것들이 가라앉는 곳을 침사지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게가 무거운 것이 침사지에서 가라앉는다면 여기는 무게가 좀 덜 무겁거나 또는요 무게가 거의 없는 것들이 가라앉도록 기다리는 곳이 침전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침전지에는 두 가지 침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침전이 있고 또 하나는 약품 침전이 있는데요. 보통 침전 같은 경우에는 세워라 내워라 가라앉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곳에서 천천히 가라앉도록 기다리는 것이 보통 침전이고, 약품 침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황산 알루미늄이나 또는요 명반 같은 약을 써서 가라앉지 않는 물에 떠 있는 이런 이물질들을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 약품 침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전이 끝난 물은 여과지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과지라고 하는 것은 큰 돌과 큰 돌,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작은 돌, 그거보다 더 작은 돌, 그보다 더 가는 모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층층이 쌓여져 있는 여과지를 물이 통과하면서 세균을 제거하는 이게 여과지인데요. 이 여과지에도 두 가지 여과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속 여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완속 여과가 있는데 급속 여과는 시간이 빨리 물을 여과시키는 거고
완속 여과는 천천히 오래 여과시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여과를 통해서 세균 제거율을 확인해 보면 급속 여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 95%에서 98%까지 세균이 제거가 되고, 완속 여과 같은 경우에는 98%에서 99%까지 세균이 제거되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한 사람이 미국에서는 밀즈, 독일에서는 라인케라는 학자들이 이 여과를 통해서 물을 마셨더니 수인성 감염병이 줄어들더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이 여과의 효과에 대해서를 밀즈 라인케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밀즈 라인케 현상은 여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독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급속 여과와 완속 여과를 통해서 세균 제거율이 최고 99%에서 98%까지 제거된다고 해도 아직 물속에는 1% 혹은요 2% 아니면 어쩌면 5% 그죠? 이 정도까지 이제 세균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균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소독인데요. 우리가 책에 보시면 이제 뭐 끓여서 소독하는 자비 소독도 있고 자외선으로 소독하는 자외선 소독도 있지만, 우리는 염소 소독을 통해서 물속에 있는 세균들을 제거하고 먹습니다. 세균이 소독되기 위해서는 유리 잔류 염소가 0.1 ppm이 되어야 됩니다. 이 유리 잔류 염소 0.1 ppm은 바로 수도꼭지에서 받은 물 속의 유리 잔류 염소가 0.1 ppm 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소독으로 쓰는 이 염소 소독의 장점은 소독력이 강하고, 그리고 잔류 효과, 즉 물속에 오래 존재하고 있어서 소독력이 더 길게 간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조작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이 염소 자체의 냄새와 독성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현상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부활 현상은 이런 소독을 통해서 물속의 염소가 남아 있을 때는 세균들이 죽겠지만 이것은 소독이잖아요. 아포를 포함한 세균들이 모두 죽는 멸균이 아니기 때문에 아포들은 물속에 남아 있다가 염소 처리 얼마 후에 세균이 이 아포에서 깨어난 세균들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경우를 부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 현상에 대한 설명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질 검사와 기준치인데요. 이 내용들이 조금 많긴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정수장에서 매일 한 번 이상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6가지 검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냄새, 두 번째로는요 맛, 세 번째 색도, 네 번째는 탁도, 다섯 번째로는 수소 이온 농도를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잔류 염소까지 확인하는 것이 매일 한 번 이상 검사하는 내용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매주 한 번 이상 검사하는 것이 바로 대장균 검사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한 번 하는 검사와 매주 한 번 이상 검사하는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게 바로 용존산소죠. 용존산소, 즉 DO는 물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양입니다. 그래서 물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양이 바로 용존산소, 즉 용, 녹아있다, 존, 존재한다. 그죠? 산소가 녹아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DO입니다. 이 DO는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물이잖아요. 깨끗한 물이고, 그러니까 기준치가 5ppm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DO 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고 맑고 깨끗한 물일수록 높은 게 특징이죠.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생화학적인 산소 요구량입니다. BOD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생화학적인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있는 유기물, 즉 물속에 있는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물속에 있는 미생물이 모두 다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미생물이 분해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BOD는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그럼요. 높아집니다. 그럼 이 BOD가 높다라는 것은 결국은 물의 오염도가 높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BOD의 기준치는 5ppm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BOD가 낮을수록 물은 깨끗한 물이고 DO는요. DO는 높을수록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DO와 BOD는 반비례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BOD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화학적인 산소 요구량 COD가 있는데요. 이 COD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있는 유기물이 너무 독해서 이런 미생물로 이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에는 역부족일 때 그때 약을 통해 가지고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COD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염도가 높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COD가 또 BOD가 높을수록 물은 오염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세균수인데요. 일반 세균수는 물 1cc에 100마리 이하입니다. 즉, 물 1cc에 100마리 정도의 세균이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 1cc에 100마리 이하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장균 수입니다. 대장균은 말 그대로 동물의 대장에 살고 있는 균이 대장균이거든요. 그러면 동물의 대장에 살고 있는 균이 왜 물속에 들어가 있을까? 바로 분변, 즉 대변에 오염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균 수는 분변 오염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 100cc에 한 마리도 없어야 되는 것이 대장균 수의 기준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장균은 물 100cc에 한 마리도 없어야 되고, 일반 세균은 물 1cc에 100마리 이하여도 먹는 물로 간주한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부영양화입니다. 부영양화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양이 부자다. 그죠? 그래서 영양이 굉장히 많은 상태가 부영양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영양화의 원인은 우리가 집에서 쓰는 거품 나는 세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샤워할 때, 샴푸할 때, 세수할 때, 빨래할 때, 모든 어떤 세제에는 거품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척력을 높이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그 세제에는 인산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하수에 들어있는 인산염과 그리고 가축의 배설물 등이 이제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질이 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강물에 들어가면 이제 이 인산은 비료 효과를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수생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주는 거죠. 결국은 물속의 식물성 플랑크톤과 또 수생식물들이 성장하니까 반드시 소비되는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엄청나게 많이 자라서 영양은 풍부한데 뭐가 없습니까? 예, 산소가 부족해져서 결국은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민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은 풍부해졌지만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고 그리고 그 물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을 부영양화라고 하는데요. 이 부영양화의 결과로 강에서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수생식물은 녹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영양화가 강에서 일어나면 녹조가 되고 그리고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얕은 바다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은 홍조류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색깔이 붉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면 적조라고 얘기하고 강에서 일어나면 녹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색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원인은 모두 다 부영양화인데 이 부영양화는 우리가 세제로 쓰는 인산염과 그리고 유기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의 결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이 이렇게 오염이 되었으면 이제 수인성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을 우리는 다른 말로 경구 감염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경유한다 뭐를 이불. 그래서 이불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을 경구 감염병이라고 부르죠. 이 경구 감염병에는 대표적으로 장티푸스 있고요. 또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콜레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장티푸스의 원인균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살모넬라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장티푸스의 원인균이 살모넬라라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인성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급수원 즉 우물에서 물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수인성 감염병에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수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은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 5번부터 먼저 보시면요. 그러나 발생률은 높지만 모두 다 이제 그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또 콜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균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세균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의 치료가 되기 때문에 2차 감염률이라든가 또 치명률은 낮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수인성 감염병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름철에 우리가 찬물을 많이 먹고 물을 또 끓여서 먹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확률이 좀 높기는 하지만 그 원인이 계절과 관계된 게 아니라 물의 오염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용수를 관리하는 것이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인성 감염병 외에 물로 인해서 감염되는 이제 병이 우리 책에 보시면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본에서 확인된 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나마따죠. 미나마따는 수은 중독으로 일어나는 증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증상으로는 사지마비, 또 정신이상, 언어장애, 구강염과 구내염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행에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타이가 있는데요. 이 이타이는 카드뮴 중독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특히 이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세뇨관에서 칼슘 재흡수를 막아요. 그래서 몸 안에 칼슘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그리고 이 뼈가 약하기 때문에 보행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 이타이의 특징적인 증상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네미 사건인데요. 가네미 사건 같은 경우에는 PCB라고 해가지고 폴리염화 비페닐이 있는데요. 이 폴리염화 비페닐의 중독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가네미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 가네미가 오면 이제 식욕부진이 오고 구토에다가 언어장애, 안질, 피부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물의 건강에서요. 물의 자정작용, 그다음에 인공정수에 대한 얘기, 또 부활 현상에 대한 이야기, 또 수질 검사와 기준치, 그죠? 그리고 부영양화에 대한 이야기, 또 수인성 감염병에 대한 얘기까지 쭉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물과 건강에서 하수 처리입니다. 하수 처리 순서는 이제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크기가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먼저 걸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크린이고요. 두 번째로는 침사지죠. 이 침사지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인공청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게가 나가는 것을 가라앉히는 곳을 침사지라고 얘기하고, 침전지가 있는데요. 이 침전지는 무게가 좀 덜 나가고, 그리고 좀 부유 떠있는 이런 이물질들이 천천히 가라앉도록 기다리는 곳이 침전지라고 부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염물을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처리, 즉 생물학적 처리가 하수 처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이 생물학적 처리 방법 중에 활성온이법이 있는데요. 활성온이가 뭐냐부터 먼저 보시면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진흙탕 모양의 물질인데요. 이 진흙탕 같은 물질 속에 살아있는 호기성이 풍부한 균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즉 균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기를 좋아하는 균이 가득 차 있는 이런 활성온이를 오염된 물에다가 넣으면, 그저 그 오염된 물 속에 있는 유기물들을 살아있는 이런 균들이 분해하면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 거죠. 이게 활성온이법이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그저 사용되고 또 가장 진보된 하수 처리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활성온이법 같은 경우에는요, 생물학적 처리 방법 중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토지가 적게 들어요. 그리고 파리 또 모기 발생이 방지된다는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도시 하수 같은 경우에는 4시간에서 6시간만 지나면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도시 하수를 처리하는 데 이용이 되는 것이 바로 활성온이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수 처리 방법에는 앞에 활성온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두 가지 호기성 방법으로 처리하는 법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혐기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요런 이제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호기성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활성온이법이 있고요. 그 외에도 살수여상법이라든가 산화지법이 호기성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이고, 혐기성 처리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싫어하는 균을 이용해서 물속의 오염물질을 분해하도록 하는 방법이겠죠. 여기에는 임호프 탱크와 그리고 부패조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다지기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정화법인 침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침전은 뭐라고요? 그죠? 부유물. 여기 부유물이라는 얘기는 물에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불순물, 물 속에 섞여 있는 이런 이물질들을 서서히 깔아앉히는 게 바로 뭐다? 침전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부영양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영양화는 우리 물 속에 그죠? 수중생물의 영양분이 과다해지는 현상이 부영양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지기 문제 세 번째입니다. 용존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존산소, 용 녹았다, 존 존재한다. 뭐가? 산소가. 그래서 산소가 용 녹아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DO는 맑고 차고 깨끗한 물일수록 DO는 어때진다? 맞습니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DO가 높다는 것은 결국은 물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DO가 낮으면 물은요 오염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생물 등 어족 보호를 위해서는 2ppm이 아니라 얼마로 했습니까? 5pp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고, 오염도가 높으면 용존 산소량은 낮아집니다. 대신에 오염도가 높을수록 뭐는요? 그렇죠. 여기 위에 있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1번에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수치가 높을수록 물은 오염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맞습니다. 그죠? 이 말은 맞지만 문제가 용존 산소에 대한 설명만 물었기 때문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물과 건강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